자, 그럼 관련해서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이 리포트 방금 보셨는데 야당 감회관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야당과 합의, 또 협상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번 리포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사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집권 여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폭주하고 있고 탄핵 폭주하고 심지어 예산안 폭주, 사상 초유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얘기를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마는 국회의장께서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고 여야 간에 합의를 해라. 12월 1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과하고 철회해라. 민주당은 단독 처리하겠다 하지만은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중시하는 지역 화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에서 각종 의원분들께서 이렇게 증액시켜야 하는 예산안들이 있습니다. 그거가 일종의 숨통을 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께서 중재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은 협상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내일 국민의힘은 국회 앞에서 장애 규탄 집회를 예. 열겠다고 했는데 이 집회 외에는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안까지 좀 반영한다고 하면 협상이 가능할 건데 일단 그 외에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 사실 저희가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아예 야당만 예산을 감액해서 일방 처리한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 판결이 심판이 나올 때까지 아마도 수개월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장애 규탄 집회를 통해서 우리 당에서는 야당의 무도함을 알리고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회 내에서는 다수결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경제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이 질문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대해서 이 실기론, 시기에 대한 얘기가 좀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제가요 실기한 게 맞다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5월부터 선제적 금리 인하를 주장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고금리 허덕이는 가계, 기업, 취약, 차주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어떤 소비, 투자 촉진시켜서 내수 활성화를 깨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이 너무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0.5%에 달하는 빅컷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또 주요 투자 은행이나 IMF나 KDI가 올 하반기나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다음에서야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영국이나 캐나다나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는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고요. 경기 어떤 성장의 온기가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GDP 성장률을 보면은 한국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의 어떤 인하에 실기를 했다. 미리 선제로 했어야 됐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한국은행 입장도 일견 이제 다른 면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가 1,900조에 달하고 또 환율이 1,400선을 넘어가는 아니냐 이런 면에 있어서 주안점을 들고 금리 인하를 늦춰왔는데 1,900조에 달하는 어떤 가계부채는 DSR 규제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했고요. 또 어떤 변동 환율성 문제도 4,100억 달러죠. 달러이라는 이 외환 보유고라든지 또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순해외 자산 등을 보면은 대외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나 어떤 이 1,400원에 달하는 변동 이제 환율 변동성 문제보다는 어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선제적인 투자 소비를 촉진하는 게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한국은행 말씀하셨고 한국은행 얘기 나온 김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국무총리 후보가 이제 급부상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이창용 총재는 제가 대학교부터 알던 선배님이시고 참 훌륭한 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전문성을 갖췄죠. 경험도 풍부하신 분입니다. 국무총리 후보군에 충분히 들어갈 역량이 있는 분인데 사실 국무총리 인선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대통령께서 하반기 국정 운영의 쇄신의 방향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로 봅니다. 정치 정무용 총리를 통해서 어떤 여야 협치에 주안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경제 정책형 총리를 통해서 경제 살리기 민생의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저는 하여튼간에 국무총리 제2기 인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2기 국정 운영에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현안관에서 한번 여쭤봤고 의원님 개인 질문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의원님에 대한 일단은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검찰에서 조사 요청이 안 왔고요. 요청이 온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잘못된 프레임에 씌워져 있다. 이 경선으로 정해졌던 지역이 갑자기 명태균 씨의 개입으로 김영선 전략공천을 됐다고 하는데 우리 공간이 내부에서 경선으로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프레임, 잘못된 정보, 미스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공관위하고 별개로 외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개입돼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관위, 저를 포함해서 9명의 공관위원들은 공정한 이 공천에 대한 원칙,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를 이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최대한 만장일치로 한 후보를 뽑으려고 노력했고요. 만장일치가 안 되면 다수결을 적용해서라도 우리는 적합한 후보를 고르려고 애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각에서는 뭐 여론조사 얘기하는데 사실 여론조사만 갖고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당에서 공천 탈락한 게 무려 4번입니다. 제가 여론조사 항상 1등했습니다. 그럼 매번 공천 탈락이 되면 안 되죠.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뭐 당 기여도, 대선 기여도, 뭐 무슨 접합도 아니면 정체성 또 여타 수많은 조건을 가지고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늘의 부끄럼 없이 떳떳한 공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63%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왜 그런 당시 공관위원장을 걸고 넘어진다고 보십니까? 저를 넘어지는 거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5월 9일 날 카톡인가 이준석 대표가 뭐 어떤 명태균 씨한테 보냈던 카톡 문자 메시지 예를 들어서 뭐 윤이 그러던데 경선을 정해졌대. 윤은 또 제 윤이 아니라 또 대통령 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선으로 정해진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정해졌던 잘못된 정보, 미스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외부 인사들끼리 일어난 해프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태균 씨의 개입에 의해서 공관위 결정이 바뀌었다? 이 얘기는 9명의 공관위원들의 명예를 완전히 좀먹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일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이 또 유동칠 전망입니다. 먼저 장가 기자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12월 2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 추진은 사상 처음으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만에 탄핵 대상 공무원은 11명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의혹을 최 원장의 탄핵 사유로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처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경고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탄핵까지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고 헌정사에 유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의장도 책임져야 되고 이를 주도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해 정부와 여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자, 리포트 보신 대로입니다. 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가결이 어떻게 확실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종훈 실장이 헌법에서 직무 독립성을 보장한 감사원장 그리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했는데 이건 사실 사상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이죠. 감사원은 비록 우리나라 그 직제상에서는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소속 기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정부에 대해서 어떤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비위라든지 또는 벌어질 수 있는 여타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감사원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감사원장을 탄핵시키는 건 사실은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번에 감사원장과 또 중앙지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독립된 어떤 기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것이 진짜 엄중한 사안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안을 보면 제가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이나 월성 원전 또는 부동산가 폭등을 가리기 위한 통계청 조작, 이 부분이 어디가 감사원이 잘못된 감사를 했다, 오도된 감사를 했다, 이렇게 지적해서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한다면 그건 다툴 여지가 저는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임 정권의 비위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감사를 했기 때문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감사의 사유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대로 어떤 목적이다, 그냥 직무를 정지시켜서 기능을 마비시키겠다, 새로운 어떤 감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번 탄핵과 관련돼서는 그 진짜 후폭풍을 다 민주당이 감내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원장 탄핵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드 배치 지연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이 감사가 탄핵 이유라고 나와 있는데,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여기 보면 좀 오류도 좀 있다는 얘기 좀 들리는데, 이 최재 감사원장 탄핵안에 이제 취임 전 감사 결과도 넣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오류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최 원장의 취임 전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합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탄핵안 자체를 이제 발의를 해서 지금 소추를 해서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이런 부분이 좀 뭐 오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당연히 전 정부 의혹에 대해서는 좀 먼지 털듯이 감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표적 감사를 하고 현 정부의 뭐 관저 이전이라든지 이런 감사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것을 감사원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의 핵심이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나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는 뭐 수차례 뭐 그 감사가 계속 연기되기도 했었고 1년 9개월 끝에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공사업체, 문제되고 있는 공사업체가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밝혀내지 못했고요. 특히 유령 건물 의혹이 있었던 그 70제곱미터 상당의 그 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액수가 미미해서 뭐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다라고는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정부 동안 보여줬던 모습 자체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여지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있는 감사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으로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이들에 대한 직무 정지가 되는데 검찰과 감사원 쪽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가 없다면 이거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루어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호 실장님, 일단은 감사원하고 이 법무부 장관도 일단은 성명을 좀 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중앙지검 평검사 200명도 탄핵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어저께 반발하고 나섰는데, 근데 또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감사원장 보면은 자진 사퇴는 없다고 일단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 이 전 사례들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방통위원장 사례를 아마 말씀하신 네.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연달아서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연속성, 즉 방통위에 여러 가지 어떤 당시에 급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나 또는 MBC, 박문진 KBS 이사 등이 정해진 임기가 끝난 그 이후에 다시 그 임기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바로 선임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어떤 계속 연속성으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통해서 어찌됐든 그런 문제들이 중단됨을 없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고요. 물론 검찰이나 혹은 감사원도 지금 중앙지검장이나 혹은 감사원장을 탄핵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업무의 지연이나 혹은 수사 업무 또는 감사 업무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자진 사퇴를 통해서 새롭게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함으로써 사실 의결 정족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감사원장이나 혹은 또 중앙지검장, 특히 감사원장은 한번 이렇게 후속 인사를 바로 하려면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보면은 대리체제를 가동한다는 겁니다. 별도 인사를 안 내고. 야당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글쎄요, 뭐 대리체제를 가동한다는 거, 뭐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 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도로 여겨지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권이라는 부분들을 발동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함께 인식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왜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자주 탄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원인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왜 지금에 와서 수장들이 탄핵소추까지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직 내부에서도 조금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내용 소식부터 다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죠. 여기에 관련해 여당 인사들이 뭐 관계가 있다 없다 요새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여당 유력 인사가 언급이 됐습니다. 진실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자, 누군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 자체가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어제 그 저녁 무렵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자초지종 설명을 했고, 저도 전혀 모르는 엉터리 가짜 뉴스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저는 명태균 씨를 이번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접해서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엉터리 가짜뉴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마 갑자기 무슨 소리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반문하실 수 있는데,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인데 명태균 씨가 추경호 대표가 선거자금 20억을 제안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 씨 관련 녹취, 이것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만났고 그래 박사님 뭐라 돼요? 지난번 중간에 박사님 장군하고 지난번 듣는데 주의모가 20kg 먹기 때문에 진짜 X인데 그 나무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 40개 달래? 추경호 20개 주고 20개 먹어? 추경호 20개 주고 그러면 그 먹으면 추경호가 나 말고는 없다 하겠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녹취를 지금 방금 들으셨는데 조금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추경호 대표가 지난 선거 때 선거자금 20억을 받았다. 뭐 20개라고 표현하는데 뭐 추정컨대 20억이라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추경호 입막음료, 뭐 수표 10억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녹취 내용 추경호 대표가 좀 반박도 했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당연히 검찰에서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다라는 부분은 아마도 2018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 출마자가 20억을 뭐 공천의 대가로 주었다라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 자체, 그럼 명태균 씨와 그리고 그 김태열 소장 사이의 대화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그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명태균 씨에게 그 지방선거 출마자가 뭔가 줄을 대고 있다라는 정황을 추측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줄을 서서 20억을 건넸고 2022년도에는 명태균 씨 측에다가 뭐 돈을 건넬 것으로 어떤 의사를 표현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20억이 이번에 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입막음용으로 20억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40개를 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녹취록을 다 들어보면 결국 10개, 그러니까 수표로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뭐 입막음용으로 주고 나머지를 받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들까지 정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녹취록들로 인해서 뭐 금품 거래 의혹의 정황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3자들이 한 녹취라고 할지라도 검찰이 수사 단서로 삼고 수사를 해서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도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는 있지만 제3자들이 왜 2018년도 지방선거 출마자의 20억 이야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녹취록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 여권의 뭐 많은 인사들, 뭐 이력 대권, 차기 대권 후보들까지 뭐 거론되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이 얘기가 좀 번진 상황인데 뭐 이종호 실장이 뭐 얘기 많이 나옵니다. 명태균 씨가 뭐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허풍쟁이냐 굉장히 말도 많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엉터리 가짜뉴스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어요. 네. 자, 지금 이 뉴스를 접하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민주당이 이 지금 명태균 씨 녹취록을 처음에 이렇게 공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으로 이걸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녹취에 나오는 것은 윤 대통령의 녹취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고 도리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뭐 20억 수수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처음에 규정했던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은 사실이 아니구나. 만약 있다고 한다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건을 터뜨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터뜨림으로써 이 이슈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민주당이. 그렇다면 없구나라는 생각 첫 번째. 두 번째, 저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게 들리긴 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의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A씨가 있습니다. 공천을 받아야 되는 2018년 선거에서는 A씨가 받아요. 근데 낙선을 합니다. 당시에 현역 군수가 있었고 현역 군수가 아닌 시의원입니다. 근데 현역 군수가 그럼 낙천을 하잖아요. 현역 군수가 문소속으로 나와서 상대를 해갖고 이겨버립니다. 낙선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지금 A씨를 단수 공천하면서 당수 공천에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한 것처럼 지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럼 추경호 의원이 연관이 돼 있나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가보면 2022년도에는 추경호 의원이 사실 개입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입막음이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 때 말을 안 하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이번엔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낙천을 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낙천을 한 건 관련해서는 추경호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 2018년도에는 의심은 들지만 그러나 상황을 보면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개입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렇죠? 전원 그리고 돈을 줬다는 A씨와 돈을 받았다는 추경호 의원이 둘 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검찰이 지금 인지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의심을 하거나 간에
이 뇌물수수 사건은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제3자가 이야기할 때 제3자가 개입이 어느 정도는 돼야 그것이 입증이 돼요. 근데 명태균 씨는 개입하지도 않았고 또 양쪽 돈을 줬다는 사람, 받았다는 사람이 부인하고 있으면 뭘 근거로 수사를 가능할지 저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민주당이 의혹만 지금 부풀리면서 자신들의 어떤 돈봉투 사건을 좀 더 상쇄시키고자 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20억 수수 의혹인데 뭐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선거 과정 전에서 대통령님의 재산이 20억의 단기간에 늘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부총리 청문회 할 때도 그랬고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음해성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된 부분 그리고 우리 어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을 제가 국세청에 세금 납부한 것까지 정빙을 다 해서 청문회까지 설명이 다 된 부분입니다. 민주당 상대로는 혹시 법적 조치 구하시는? 네, 더 이상 묻지 마시죠. 제가 그만큼 설명했으면 된 것 같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그대로 제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 원내대표의 지난 2016년 재산보다 4년 후에 신고 재산이 늘었다. 여기에 대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 재산이 상당 부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당시에 청문회에서 모든 것이 이제 설명이 되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청문회 때는 사실 20억이 수수 의혹 같은 이런 부분들이 불거져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당시 나왔던 정보들만 가지고 이루어졌던 청문회에서 모든 것이 해명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록이 나온 상황이고 2018년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20억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지금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 뭐 검찰도 이 부분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때 해명이 되어서 이 모든 의혹이 없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검찰에서는 녹취록뿐만 아니라 관련된 시기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산 증식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관련자들의 진술을 뭐 들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을 또 찾아서 증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녹취록에서 일단 수사 단서를 삼아서 검찰이 수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금방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호 실장님. 네. 어쨌든 추경호 대표가 재산이 늘어난 부분은 들으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뭐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동산 가격이야 그 당시부터 네. 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대로 다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20억을 만약에 수수한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20억을 현금에 예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그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해명이 사실 청문회에서 어떤 뭐 그 받아들여졌다라는 이유로 사실 해명이 전부 다 됐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리고 아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당시에 현역 군수를 배제하는 과정이 중앙당에서도 문제를 한번 제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시당이 이건 현역 군수를 무리하게 지금 공천 배제하고 있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한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구시당이 결정을 해서 그 원래 한 대로 원한 대로 그 A 씨를 그냥 공천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역 군수가 무소속으로 하면서 떨어져요. 그러면 당시에도 상당히 이게 그 지역구가 상당히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던 부분이라 아마도 지금 장 변호사 말씀처럼 검찰이 뭐 수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타 이런 공천과 관련된 어떤 뇌물수수는 대개는 자기가 이제 돈을 건넸는데 자기가 공천을 못 받았다든지 이럴 때 사실 자기가 폭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천도 받았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폭로하거나 자신이 돈을 받았다거나 돈을 줬다거나 그럴 증언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서 저는 이게 크게 지금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굉장히 정치권에서 시끄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다음 뉴스 때 나온 소식이 있으면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전해드리고 했는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동덕여대 내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이제 가장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 시위로 인해 생긴 뭐 락커치를 학생들이 학교 곳곳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관심사로 약간 좀 비교가 있긴 한데 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누리꾼이 지난 1일에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인데요. 특수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자신의 사촌 형이 이 동덕여대에 견적을 뽑으러 갔는데 이 견적이 100억 원은 우습게 나온다. 100억이요? 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지난번 한 50억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작성자에 따르면 동덕여대가 굉장히 큰 건이어서 이 전국의 네로라는 업체들이 다 견적을 뽑으려고 뭐 싱글벙글 갔다고 합니다. 말에 따르면. 네. 그런데 갔다가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라고 또 컨설팅까지 합세를 해서 TF를 꾸리는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작성자는 최근에 폭설로 인해서 이 외부의 레커칠들이 다 건물 안으로 스며들어서 이걸 지우지 못해서 다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내는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겠지만 이것도 석재의 경우에는 교체가 더 저렴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예, 설립자 동상에도 저렇게 락커치 돼 네, 있고. 그래서 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존의 학교에서 냈던 견적은 최고액이 54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시에 즉시 청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낸 금액이다. 이제는 100억 원도 우습다라는 게 이 작성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작성자는 사촌형의 말을 빌려서 이 동덕여대 건을 수주하는 업체가 특수청소업계 1인자로 올라설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100억 원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저희가 동덕여대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일단 3, 4주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건물마다 저희가 보수 좀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연결되어 있던 업체들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설관여팀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견적을 다시 뽑았을 때 54억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왜냐면 본관 안도 저희는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예전에 뽑았던 견적이 최고액이 54억 원 정도인데 지금 학교에서는 본관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들 뭐 한 15명에서 25명 정도가 본관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관 내부의 상태를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견적을 뽑지 못했다. 그리고 견적 업체를 뭐 새로 부르거나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 견적을 뽑았던 그 특수 업체와 지금도 용역 관계를 유지를 하고 지금 견적을 뽑는데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근데 본관 점거 상태에 따라서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뭐 시위한 학생도 있지만 학생들 걱정도 사실 됩니다. 아마 저 생각으로는 통상 이제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아마 이 비용을 물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다 어떻게 부담할지도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50억이다, 100억이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위나 아니면 이런 손괴행에 가담했던 학생들이 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죄명이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당연히 민사상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복구까지 또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을 경우에 손해가수 산정해서 학생들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요. 이 복구비 산정 비용이 학생들에게도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학교 측에서 학생 21명을 고소한 것이 좀 밝혀졌고 학내 갈등이 좀 법정 싸움으로 가는 것이 좀 불가피하다,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 대해서 학교 관계자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시죠. 일단은 19명이긴 한데 그게 수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한 게 아니라 일단은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어떤 행위를 했고 막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도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그 학생들마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직 저희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특정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책임을 꼭 져야 한다 이거를 예전에 저희가 총장님 입장문부터 말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추정액도 학생들이 사실 확인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정말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 21명 학생 고소 그리고 11명이 신원이 특정돼 있다. 근데 이 피해 복구가 100억 원이 넘는다. 그럼 한 명당 대략 수억 원씩을 일단 내야 되는 상황인데 윤정 기자, 어쨌든 양측 총학생회와 학교 측이 일단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쉽게 빨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난 주말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본관에서 철수하는 조건을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 학교 측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대해서 사과할 것, 또 기존에 지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출결을 정상화하는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물러설 뜻이 전혀 없다는 건데요. 이 대학 본부 측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산적인 손해와 대학의 위상 추락, 또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취업상의 불이익 등 이번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은 총학생회를 비롯해서 주동 학생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 점거가 길어질수록 그 책임도 무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양쪽에 보니까 어느 하나 이제 물러서기 힘든 상황 같은데, 자, 이건 변호사님, 어쨌든 학교 쪽에서 고소장을 학생들한테 좀 접수를 했는데 혐의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공동 재물 손괴가 성립이 될 것이고요. 또 공동 건조물 침입, 또 업무 방해, 위력으로 지금 학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방해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여러 명이 점거를 하면서 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 퇴거 불응죄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또 학교에서 입장문 낸 거 보니까 명예실추로 이제 취업상에 좀 불이익이 있을 거다 이런 뉘앙스의 내용이 담겨졌다고 해서 좀 논란인데,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대학생 좀 편견 갖고 사람 뽑지 않는 것 보면은 여기 보면 노동법 위반 아니냐 이런 좀 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지금 점거하고 있는 총학생회에 학교 위상이 떨어지면 이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던 학생들마저도 우리 대학 출신이라고 하면 취업에서 불이익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어떤 취업 과정에서 기업에서 이 동덕여대 출신 이 지원자를 배제한다라고 하면 어떤 법에 혹시 저촉되진 않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저촉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니라요. 이 특정 대학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남녀 관련한 이 평등법에 의거하더라도 성차별이 아니라 이 특정 학교를 특정한 이유로 배제한다라는 것을 단순히 성차별로 또 우리가 비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촉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도 채용 전 단계의 어떤 차별을 규율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동덕여대 학생을 배제한다고 해서 남녀가 아니라 특정 대학의 출신을 배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기도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채용 절차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채용 절차법상 이 당사자 본인의 학력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가족들의 학력이나 어떤 개인 정보나 이런 걸 물을 수 없을 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학력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배제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특정한 법 위반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사태를 동덕여대 출신 졸업생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부분 사실 궁금한 대목인데, 윤지영 기자, 이 동덕여대 출신 배우로 예전에 미다리로 유명했던 김성은 씨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 밝혔다고요? 네, 이 배우 김성은 씨가 이 동덕여대 졸업했는데 지난달 28일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억지 시위를 멈춰달라. 이 래커 시위에 대해서는 수준이 낮고 저급하다라는 비판을 내놨는데요. 이 글을 게시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추가로 SNS를 올렸는데 자신이 지금 온갖 조롱을 겪고 있다라면서 본인을 포함해서 이 모교 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또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학교나 자신에게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결국 판결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원만하게 사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좀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추억의 놀이와 긴장감 넘치는 생존 게임을 소재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프랑스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열렸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속 영희와 트레이드마크인 체육복을 입은 사람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에서 열린 오징어 게임 이벤트 현장인데요. 조만간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456명의 참가자들은 몸에 기기를 부착하곤 프랑스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인 하나 둘 셋 태양 게임을 하기도 하고 기념품으로 달고나도 받았는데요. 영하의 체감 기온도 이들의 열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곧 파리 대형극장에서 2,800명의 팬과 사전 상영회도 진행한다는데 이 오징어 게임 사랑이 엄청나죠. 전 세계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했던 오징어 게임 오는 26일에 개봉하는데요. 또 얼마나 많은 시청자를 열광케 할지 기대됩니다. 자선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공정위에 연임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차기 회장에 도전하며 본격적인 후보자 행보를 시작한 정 회장. 하지만 축구팬들은 현직 협회장이 후보자에 오르면 당장의 회장 활동을 할 수 없기에 공석이 될 정 회장 자리를 두고 많은 우려를 표했는데요. 축구협회는 김정배 부회장이 다음 회장이 발탁될 때까지 협회장 활동을 대행한다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격 공식화된 정몽규 회장의 차기 회장 출마, 많은 축구팬들은 먼저 출마장을 낸 허정무 이사장과 정몽규 회장의 치열한 난파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12년 만에 경선을 치르게 된 축구협회 회장 선거, 축구인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내년 1월 8일에 정해집니다.